호재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며칠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2억 이상 뛰었던 것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상승장이라고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장이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저 같은 투자자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하다가 매번 반복되는 얘기 말고 뭐 한 군데, 두 군데 찾아보니까 최근 들어서 개발 관련된 호재들 기사도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잠깐 그 얘기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시각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떤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송추님은 제가 이제 제목을 올려서 그런지 상승장에는 호재 발표만으로도 오르지만 이런 정체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맞죠? 오늘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뭐가 괜찮다, 뭐가 된다, 뭐가 생겼다 라고 하게 되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 잠깐 또 봐야 되겠죠?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분위기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시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몰려갔던 곳이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이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시장 분위기 몇 주간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국 집값이 넉 달째 뛰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과 지방 모두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곳 빼고 아파트 매매 다 줄었다. 올 거래, 올 1월 이후 최저치라고 얘기했는데 올 1월이라고 한다면은 1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직후 부동산 대책이 완화 대책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늘었다가 지금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별로 좋지 않은 얘기인데다가 한동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청약시장, 이제는 20점대로 서울아파트 당첨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 뒤에 보면 뭐 하락전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바꿔놓고 보게 되면은 그건 것 같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내용. 고금리와 대출 규제와 매수 관망세가 짙어졌다. 그래서 서울 외곽부터 집값 하락 찬바람이 분다라는 기사 제목이 나오고 있죠. 자, 이래서 부동산 시장이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상승장은요, 정부가 규제를 하고 또 하고 해도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아, 시장은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치 않았던 금리 인상과 같은 규제 또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꺾였다 싶었더니 규제 완화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또 움직였죠. 그래서 또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또다시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시장 분위기와 다른 이 현상을 보면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워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때 바로 거시적인 시각과 미시적인 시각 부분이 구분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시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각종 호재와 같은 모멘텀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오랜 상승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 밑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금리와 대출 규제와 같은 새로운 경험 또는 예상과 달랐던 분위기로 인해서 지금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수 관망세가 짙어진다는 얘기는 한번 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들이 또다시 완화를 하거나 규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계속 주춤주춤하거나 또는 훅 몰려들거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조정보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아질 것 같은 게 지금 현재 모습인 것 같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상승자 때는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 정부가 그렇게 규제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지금은 그러느냐, 시장 상황이 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승장은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풀려있고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시장이 움직이면 들어올 만한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부가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처럼 갈 데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같은 장은요, 그것들이 한참 지나면서 정부의 규제도 굉장히 정밀해졌고 여러분들도 웬만한 데는 다 가서 다 많이 올라버렸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도 촘촘히 있는 상태에서 몇 개 풀어준 상태, 다시 묶게 되면은 몸이 확 묶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장의 모습이 시장의 방향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토리보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부가 칼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대출 정책에 따라 너무 휘둘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정부가 대출 정책을 피는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항상 정책의 마지막 시점에 나옵니다. 규제 정책의 마지막 시점이 나와요. 처음에는 보면은 어느 지역에 달아오른다면 그 지역을 묶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울을 묶었네, 그러니까 경기도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라면서 움직이게 되고, 또 그 지역을 묶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그런 현상들이 짙어지면서 웬만한 지역들이 다 묶이게 됐을 때 정부가 마지막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돈줄을 묶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묶는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들, 안정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임의 폭이 그다음에 갈 데가 많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일부가 풀려졌다가 다시 그거를 조이니까 다 묶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는 쉽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쉽게 올라갔다가도 쉽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서 조정보합이 계속 반복되는 장이라 되게 헷갈리는 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장들이 나중에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곳에서 모멘텀이 생겨나고 정부의 규제 완화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집값이 또 불안정할까봐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곳에서부터 설설설설 풀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곳에서 이런 곳에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올라? 라는 것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서 또 시장 환경이 바뀌는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봤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해보면 관심이 없어 하세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조회수가 떨어져요.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제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 전세 시장 분위기 역시 전세 가격은 오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충북 같은 경우도, 자, 전세 가격의 움직임 얘기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은 서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맨 밑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충북의 전세 가격이 9주째 상승세 전세 매물 품귀라는 현상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관심도가 높은 지역들이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인 상태에서 지방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는 충북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약간 관심도를 보이면서, 왜? 일단 먼저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갭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초기 모형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세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매 가격의 움직임이 주춤하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나타나는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현상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의 2달에 걸쳐서 매주마다 전세 가격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처음으로 지방의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기사가 보이기 시작을 했죠. 자, 중요한 거는 결국 아직 그렇다고 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렇다고 우리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시장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지방장의 모습 자체가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져야 될 시기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흔히 말하는 제가 하도 자주 얘기했던 공통의 패턴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보게 되는 과정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내가 지금 어디를 살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살 곳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정부는 이런 행동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흔히 말하는 고수의 영역에 접어들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어필하고 이럴 때 이렇게 꾸준히 공부합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매매 시장이 이렇게 주춤했다, 예전에는 올랐다, 어떻게 보면 조정과 보합이 반복되는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 전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방향성 자체는 몇 개월에 걸쳐서 전세 가격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죠. 제발 조급하지 좀 맙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원래 지난주 라이브 방송을 할 때쯤에 발표가 났던 거, 사실상 서울이라고 부르는 구리 토평에 일종의 신도시처럼 들어서는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오산과 용인에는 반도체 관련 주변 배후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농지도 집도 안 판대요. 매물 싹 사라진 구리, 용인, 오산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규 택지 발표에 오산 세교 줍줍 줄 섰다. 후보지 인근 부동산 들썩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기사 제목도 보게 되면 경기 남부 집값 반도체가 견인, 산업단지 유치에 택지 지정까지 겹겹 호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구리토평 1만 가구, 신도시 오산용인, 그 다음에 오산세교에 몰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반응하는 여러분들한테 옛날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래된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제3기 신도시, 창릉, 교산, 왕숙, 계양, 대장과 같은 곳이겠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건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집값이 상승할 때 너무너무 집값이 상승하니까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도에 발표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 이성환님 바로 2019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2019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년도인가요? 2023년 하고도 이제 11월 달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게 되면 3기 신도시 집값이 상승할 때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그리고 이 3기 신도시를 언제 청약하고 언제부터 입주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기사 중에 제 기억으로 2024년, 3년, 4년쯤에 입주 예정이란 기사도 예전에 나왔던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지금 현재 사전 청약이 된 곳은 존재하나 땅 판 곳이 존재하던가요? 4년이란 기간 동안 착공조차 못했고 그 전 단계인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3기 신도시가 이럴지언데 구리토평 1만 가구 오산 용인의 반도체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럼 몇 년도가 될까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 보상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구획 지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정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거주민들은 반발도 하겠죠? 이것들을 협의도 해야 되겠죠? 그것들을 우리는 지난 2019년에 나왔던 창릉과 교산과 같은 3기 신도시 지정과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서야 일부 지역들이 99%, 98% 보상이 됐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구리토평과 오산 용인과 같은 곳에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번 발표는 아무리 빨라야 3, 4년 후, 지금 2023년이니까 빠른다고 하더라도 2026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물건 사러 움직였으니까 안 판대요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호재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과거 어떤 공식을 기억하고 있거나, 또는 이번 직전에 바로 몇 년 전에 상승장 때 호재가 발표나면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걸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몰려가는 행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리고 또 자주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상승장의 행동 패턴 중에 자주 쓰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홈해실 지구 쪽으로 신문당선이
예타가 통과됐다라는 얘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개통이 됐나 생각을 해보면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예타 통과다라는 호재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며칠 사이에 호매실 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2억 이상 뛰었던 것, 즉 매도인이 팔지 않고 가격을 올렸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올랐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장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예타 통과라는 게 직접적으로 개통이 돼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이 조급함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하게 되고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또다시 주춤하는 현상들이 그 이후에 몇 개월 후에 나타나게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장이라고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장이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시장이 상승장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르지도 않을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주춤해지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는 철저하게 호재가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재에 성급하게 몰려들었던 일반인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순간 실망 매물을 던지거나, 또는 그 시점에 실망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는데 누군가가 굉장히 급한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흔히 말하는 급매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접근하는 방법을 씁니다. 즉 신규 퇴치 발표에 오산과 세교에 줍줍 줄 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 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상승장의 얘기일 뿐, 시장이 보합조정장이 발생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오히려 지금 하면서도 나중에 실망 매물이거나 또는 급한 사람들이 나오는 매물을 사는 게 훨씬 더 후에 사고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모른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저는 무엇을 행동하느냐? 여러분들이 조급함에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걸 보며 여러분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나중에 후려치는 행위를 한다라는, 나쁜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통수를 때리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토리버님이 한 템포 늦게 들어가자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한 템포이든 두 템포이든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실제 사례, 지금 제가 어디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신문당선 예타 통과가 났던 호매실지구 예를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안산 상록수역에 GTX-C가 연결된다라고 해서 몰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박자 쉬었더니 주춤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밑에 또 나오죠. 총선이 다가오나 봐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번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 초에 어땠는지, 작년 말에 어땠는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이후에 분당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었죠. 그 급등세가 그대로 이어졌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주춤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나요?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분당이 워낙 좋은 곳이고 뭐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지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모멘텀 때문에 움직였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돈 번 게 아니라 실망 매물들로 인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본질적으로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곳이고 이게 빨리 분양을 한다고 해도 지금 4년이나 걸렸는데 이것의 막차, 마지막 분양까지 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는 예상해 볼 만하겠죠. 2000년대 중후반에 발표가 됐던 검단 신도시를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창릉 신도시나 교산 신도시, 나머지 신도시도 그런 후반부에 분양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일기 신도시를 이번에 밀어버리게 되는데, 잃어버리게 되면 다 밀어버리면 그네들이 어디 가서 삽니까? 전세시장 불안이 되니까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밀어버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넓은 일기 신도시, 분당 예를 들어보면 야탑부터 오리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역 중에 일부 지역부터 스타트를 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딘가가 시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특별법을 지금 지정도 안 했죠. 지정해야 되는 단계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조율하는 단계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중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밀어버리는 단계 하나,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하는 단계가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변수 많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20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정답인 거고, 그렇다면은요, 그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큰 그림이 있죠. 또 누군가가 얘기하는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죠. 실제로 10년이 아닐지라도 부동산 시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이 실제로 진짜 20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한다면 최소한 사이클이 한 번 이상은 온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지금 한참 올라 있고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정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행동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게끔 하고 싶으냐, 내가 돈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강하니까 시장의 흐름과 과거의 역사와 그 다음에 모습,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왜? 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불용의 부동산 노포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흐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들었다. 좋아요. 문제는 지금 현재 20대 초반에 우리 후배들이 계속 이제 밀려 들어오게 되겠죠. 이분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조급한 마음이 들고요. 조급한 행동을 할 것이고요. 당시의 상승장이라면 2030 세대의 지금 현재 이 상승장에 뛰어들지 못한 박탈감으로 인해서 조급함이 계속 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복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한 텀을 걸쳐 있는 선배 입장에서 한 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여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또 하나의 무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급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대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나는 이러한 행위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겠다. 즉,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동산 투자, 자산 투자 시장의 근본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원칙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 중에 보시는 분 중에서 30대도 있을 거고요, 40대, 50대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막말로 60대, 70대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보는 눈이 있는데 이제 올라갈 거라고 느껴진다면 투자 안 할 것 같으십니까? 하게 된다고요. 돈 된다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앞으로 20, 30년을 쭉 해나갈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태클을 거는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구 구조와 지금 경기 불안과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왜 이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씁쓸하죠. 그 얘기가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장 투자할 때 똑같이 나왔던 얘기고요. 문제는 그 얘기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예전 장에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발전이 이뤘고요. 여러분들의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른 곳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인구구조가 감소한다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인구구조가 감소하는 곳들 때문에 지금 지방 일부 지역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멀쩡했다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면 앞으로 당분간 서울과 수도권을 집중으로 투자를 하면 되지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거나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특히나 가계부채 얘기는 저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가계부채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99년인가 제가 처음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가계부채 300조인가 그랬을 거예요.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던데, 물론 지금보다는 덜 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거의 2000조라고 하죠. 2000조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 호재라고 하는 것에 소탐대실하지 말고
천천히 해나가도 충분히 된다. 자, 맨 위에 다시 돌아가서 서울 토평, 구리 토평 입지로 보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데 그래서 막 허겁지겁 들어간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바로 밑에 어디가 있나요? 한강 건너면 어디가 보이죠? 구리 토평 밑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하남 미사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남 미사 여러분들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어떤가요? 아, 옛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하남 미사 일부 지역은 미분양이었습니다. 즉 뭐냐? 투자자가 당시 시장 분위기에 이 시장은 끝났어라고 생각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거고, 그 당시 여러분들이 무주공산이었던 그런 곳에 들어갔다면 지금 몇 년간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옛날에 이주일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일단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쉴 때는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못 믿어서 상관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제 말이 맞다는 거 느끼시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쯤 돼서 나중에서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